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일본의 풍류로서 목욕문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의 풍류에 대해서 제가 지금 4개를 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하이쿠, 다도, 맞쓰리, 목욕. 풍류와 유희의 차이를 내가 구분을 해드렸고, 풍류의 공통점은 삼라만상의 본질과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쿠에는 반드시 자연을 상징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개구리가 들어간다 할지, 그래서 자연과 같은 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맞쓰리에는 인간간의 관계, 삼라만상의 가장 중요한 인간간의 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노는 거고, 또 다도는 바로 이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의 가장 고독하고 적적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다도를 즐긴다는 어떤 와비의 어떤 개념이 있어서 자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풍류라고 할 수 있고, 또 목욕은 왜 풍류에 들어가느냐? 이 목욕 문화는 일본의 특이한 문화로서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고 또 일본이 특히 온천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자연재해 한편으로는 일본한테 이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일본한테 엄청난 재앙을 주는 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혜택을 그 부분을 향유를 하면서 일본이 그동안의 자연재해를 잊고 수많은 전란에서 어떤 피로를 푸는 어떤 목욕 문화, 결국 이런 삼라만상의 본질과 같이 노는 게 풍류라고, 그런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일본 풍류 중에 지금 목욕 문화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는 방법, 지금이야 이게 말이 안 통하지만 과거 우리가 30년, 50년 전에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얼굴만 씻는 사람은 일본인이다, 목 뒷부분까지 씻는 사람은 한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우리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매일 저녁에 목욕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아침에 세수를 할 때 목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버리셔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목욕을 자주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일본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해외여행을 할 때 프랑스에서는 일본 관광객이 오면은 한편으로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호텔에 보일러공들이 철야를 계속 해야 된다. 이 일본 사람들 목욕 문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베르사유 궁전이 한때 목욕탕이 없었다는 건 유명한 얘기죠. 일본이 왜 이렇게 목욕을 많이 하느냐? 여기는 기후적인 조건이 가장 큽니다. 열대지방 민족이 원래 목욕을 많이 하는 거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올해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서서히 아열대에 들어가서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목욕을 즐기는 가장 첫째 이유가 일본의 아열대성 고온 다습한 기후입니다. 덥기만 하고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는 그런 기후하고 다르게 일본은 더우면서도 습한 이런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죠. 그래서 이걸 목욕을 즐기는 첫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목욕을 즐기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겨울에 난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본의 난방 기구는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온돌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난방 기구가 있지만 일본의 난방 기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롤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고다찌라고 합니다. 이롤이라는 건 뭐냐면 넓은 방에 방 한가운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내서 거기에다가 장작이나 숯불을 떼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운을 데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고다찌라는 게 있습니다. 고다찌라는 것은 상에다가 전기 코드를 연결시켜서 따뜻한 기운이 돌게 하고 그 상 전체를 이렇게 이불로 덮어 씌워서 따뜻한 기운을 나게 하고 거기에 사람이 발만 이렇게 넣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발을 거기다 넣고 있는, 겨울에 이런 게 일본의 유일한 난방 기구였는데 이 난방 기구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 이게 이제 목욕을 즐기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일본인들의 목욕 시간은 한국 사람과 좀 다르죠. 보통 대중 목욕탕 영업 시간을 보면은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한국은 새벽부터 저녁 8시 내지 9시까지 끝나지만
그래서 이게 목욕 시간이 틀리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 아까 일본이 목욕을 즐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자, 목욕 의미가 뭔가? 당연히 신체 청결이죠. 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로 회복,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 그리고 또 하나 질병 치료입니다. 일본은 온천이 엄청나게 많죠. 이 온천욕이 질병 치료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제목에다 썼는데, 시욕이라는 것은 남을 목욕을 시켜준다. 남을 목욕을 시켜준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건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광명황후 같은 사람은 서기 700년경에 광명황후는 역사서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000명을 천인 이렇게 서민 1000명을 목욕을 시켜줬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목욕 의미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목욕이 맨 처음에 불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대중 목욕탕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대 불교 사찰에서 원실이라는 욕탕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상을 목욕시키고 승려들이 주로 목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좋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목욕을 하게 되고, 이미 해안 시대, 우리나라 남할 여초 시대에는 대중 목욕탕이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에도 시대에는 유명 도시마다 전부 목욕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시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욕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한테 목욕을 시키는 거죠. 이건 바로 공덕을 쌓는 거라. 이게 공덕을 쌓는 거, 불교의 그 의미가 그거죠. 공덕을 쌓는 거. 이게 바로 이 자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불교 사원의 욕실을 이용해서 승려나 일반인, 또 천민, 죄인들까지 전부 다 이 시욕을 베푸는 거. 이게 굉장히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부터 목욕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일본 가정에 가면은 보통 목욕을 하는데, 목욕 순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노부모보다 가장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부인, 며느리. 만약에 여기에 손님이 있다면 손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일본 가정에 가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범하는 루 중에 하나가, 자기가 탕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서 그 탕물을 다 빼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일본에는 전략 정신도 있기 때문에 탕에 들어가서는 우선 거기서 몸만 불리고 나중에 나와서 몸을 씻는 거죠. 그래서 그 탕물을 그대로 나중에 계속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끝내고 나서 탕물을 버리는 게 일본 가정의 목욕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 가정에 혹시 초대받더라도 잊지 마시고 꼭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흥미를 느끼는 게 이제 혼역의 역사인데요. 일본에서 713년 벌써 추른 풍토기에 이 혼역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천 온천에서 남녀가 목욕을 하면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런데 그 온천물이 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이 혼역의 역사가 쭉 일본에 계속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혼역을 금지하려는 에도 시대에 훈련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조정에서는 그렇게 금지를 했지만 계속 되다가 명치신 이후에 대중목욕탕에 혼역을 정식으로 또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혼역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일본 과거 시대부터 유나라는 직업 여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욕 시중을 접대하는 직업 여성이죠. 이게 이제 무로마치 시대 말기부터 시작되니까, 무로마치가 110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존재를 해왔고, 이게 이제 성문란 행위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는 벌써 이 업소에서 유나가 20명, 30명을 고용하는 업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나의 이런 직업적인 이런 목욕탕이 결국 나중에 전후에는 터키탕으로 일본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터키탕의 역사는 1958년에 일본에서 매춘 금지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매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전국에 매춘하는 사람들 거의 3분의 1 이상이 터키탕으로 전환해서 쉽게 말해서 변칙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984년에 터키 정부가 정식으로, 지금 이제 터키도 명칭을 바뀌어서 튀르키예로 바뀌었지만,
당시 터키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왜 그게 터키탕이냐?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이 터키탕의 명칭을 소프랜드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목욕 역사는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286년에 이미 원탕에 가서 유락을 즐겼다는 삼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인들도 남녀 혼욕을 했다는 어떤 그 기록도 고려 도경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혼욕의 역사가 우리 한국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목욕 역사 자체에 대해서 대중 목욕탕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죠. 그래서 1430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서 일본의 대중 목욕탕이 좋다. 그래서 이걸 우리도 하기를 진언을 합니다. 그런데지만 조정에서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1924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 처음으로 공중 목욕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 일본 목욕 문화는 지금이야 우리 한국에서도 목욕탕이 있고 또 각 개인마다 전부 다 샤워 시설이 있고 탕이 있어서 이걸 하지만 우리가 30년, 50년 전만 해도 목욕 문화에서 일본과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목욕 문화가 결국 자연과의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모로마치 막부, 가마쿠로 막부, 에도 막부, 그리고 수많은 전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쭉 전란이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그 전란에서 피로를 풀고 또 많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바로 목욕이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은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런 자연재해 틈새에서 여유를 가졌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유명한 국화 칼을 쓴 미국의 인류학자가 있죠. 루스 베네딕트라고.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수동적인 탐닉의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